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엿새 연속 400명대였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 0시 기준으로 아마 300명대 중후반으로 다소 줄어들 것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 환자와 종사자 백신 접종 오늘 시작되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접종합니다. 백신과 혈전 관계없다. 이게 당국의 결론인데 관련해서 잠시 뒤 전문가의 설명 자세히 듣겠습니다. 유권자들 마음이 후보들보다 더 급했을까요? 박권, 오세훈, 안철수 후보 단일화 묻는 여론조사가 빠르게 완료돼서 그 결과가 오늘 오전 9시 반에 나옵니다. 우여곡절 겪으며 그간 서로 치받아서 상처가 적지 않을 텐데 화학적 시너지가 날까요? 박범계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른 대검 부장회의 결론이 났는데 박 장관이 절차적 정당성, 회의 내용 유출 등에 문제가 있다며 합동 감찰 지시했습니다. 용두삼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추미애 전 법무장관에게 이 이슈 비롯해서 검찰 개혁 주제로 자세한 의견 듣겠습니다. 장경태 의원, 허은하 의원과 여야 초선 열전 코너에서 토론 코너에서 LH 투기 사태 등 주요 정치 경제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보건당국이 어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 10건 중 2건이 백신과 인과성 있다, 인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접종은 지속돼야 한다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생성사 연관성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자, 관련 소식을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나필락시스 의심, 중증 이상 반응 이런 거 10건 신고됐는데 2건이 예방접종과 인과성 인정된 이유 뭡니까? 네, 결국은 우리가 예방접종과 중증 이상 반응의 인과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잘 알려진 현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잘 합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인과성이 잘 인정이 된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군요. 자, 그 유럽 일부 국가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에게서 혈전이 형성됐다 이런 보고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 일부 제조 단위 또는 전체 물량 그 접종이 이제 일시 중단된 바가 있긴 합니다. 자, 그럼 국내에서 백신 접종 이후 혈전이 발생한 사례 지금까지 딱 2건입니까? 어떤 케이스였던가요? 네, 현재까지는 이제 부검 중에서 혈전이 발견된 사례가 1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젊은 분에서 매우 드문 혈전 질환인 뇌정맥동 혈전이 발견된 사례가 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럽 결과를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혈전 관련 질환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혈전 질환은 아니고 그중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혈전 질환이 있고 조금 더 드물게 발생하는 혈전 질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당국의 발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혈전 질환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전과 후의 발생률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백신과 인과관계가 떨어진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이지만 독일이나 일부 국가의 발표를 보면 우리가 이제 20대에서 발견되었던 뇌정맥동 혈전 같은 굉장히 드문 혈전 질환 같은 경우에는 발생률이 조금 증가하는 것 같은 신호가 감지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자, 그 지난주에 유럽의약품청이 임시 안정성위원회 열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혈전과 관련이 없다, 있지 않다, 안전하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결국 그러면 우리 질병청과 같은 입장으로 봐야 됩니까? 네, 결국은 질병관리청과 그다음에 유럽 당국의 입장은 같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혈전 질환에 있어서는 발생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굉장히 드문 이상 반응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만 명당 1건 정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0만 명당 1건 발생하는 정도를 평가하기에는 우리나라 접종량 정도가 70만 건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관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접종한 뒤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이상 반응 이런 거를 좀 정부가 좀 미리 좀 진작에 상세히 설명했다면 혼란이 적었을 것이다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긴 합니다.
네, 결국은 정부의 대응이 현안이 터지고 나면 그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 국민들에게 미리 좀 알려드렸으면 조금 더 안심하셨을 텐데 이제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백신보다 경증 부작용의 빈도가 높은 것은 이미 확실하게 나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접종하시고 나서 발열이나 근육통, 통증 같은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어느 정도 빈도로 증상이 발생을 하는지, 그 다음에 증상이 발생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려드렸다면 아무래도 백신의 신뢰도가 더 높아졌겠죠. 예, 그렇군요. 자,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접종 미뤄졌던 요양시설 만 65세 이상 그 환자들 그리고 종사자들 그 백신 접종 오늘 시작되는데요. 자, 모두 다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는 걸로 봐야 되죠? 결국은 2분기에 있어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두 가지 종류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보관과 운송, 접종이 좀 편리한 상태이고요.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관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두 백신의 사용처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종팀들이 요양병원에 방문을 해서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문 접종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무래도 더 적합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위주의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위험한 집단이 코로나19에서 걸렸을 때 중증화가 되거나 사망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나이에 따라서 굉장히 중증도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분들이 이제 우선 접종 대상이신데요. 65세 이상인 분들에서도 65세에서 74세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시고 75세 이상인 분들은 아무래도 화이자 백신 위주의 접종을 하시게 되겠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달부터는 그 75세 이상 고령층을 시작으로 일반인 대상으로 백신 접종 시작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제 65세 이상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는데요. 근데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나이 자체가 굉장히 큰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는 반드시 접종을 하셔야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방금 전에 그 74세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 75세 이상은 화이자 말씀하시는데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 결국은 우리가 백신 접종을 좀 나눠서 하게 되고 선택권이 없게 되는데요. 이것이 어떤 백신이 특정 연령에 더 효과가 있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백신의 수급 상황, 그다음에 접종 인원을 대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인원이 지금 접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급이 되는 백신이 어떤 백신이 들어오냐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관계없이 백신 수급 일정에 따라서 접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분기 접종 과정에서는 코로나19를 진료하는 의료 인력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 접종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근데 이런 것이 화이자 백신이 더 우수해서 접종한 게 아닙니다. 마침 화이자 백신이 그 정도 분량이 들어왔는데 코로나19 의료진이 약 6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숫자가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백신을 접종을 선택을 하게 된 것이지 어떤 특정한 효과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 백신 접종 상황 어떻습니까? 어제까지 약 70만 명 정도 접종하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70만 명 중에서도 경증 이상 반응을 보고하신 분들이 약 9천 명 정도 되시고요. 그중에 이제 중증 이상 반응을 신고하시는 분들이 그중에 한 20분 정도 되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정도면은 이상 반응 의심 신고라든지 중증 이런 게 다른 나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지금이 우리가 1.4% 이상 반응 정도를 보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비율이 크게 차이 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의 특징이 이제 1분기에 접종하신 분들은 절반 정도는 의료진이시고요. 절반 정도는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라서 아무래도 절반 정도 분들은 조금 젊은 연령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에서 접종을 하면 경증 이상 반응의 빈도가 높아진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나이에 따른 차이를 보정을 한다면 해외 사례와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하는데 이게 물론 이제 해외 일정 때문이긴 한데요. 어쨌든 또 고령층 접종에 대한 불안감 해소하는데 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결국은 불안감 해소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해도 전문가의 설명이 좀 어렵고 지루한 면이 있기 때문에요.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기에는 사회 지도층이 접종을 하시게 되면 믿고 맞을 수 있겠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 문제는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접종이 빨랐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접종을 하지 않기로 애초에 공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안전성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효과의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였는데 그 발표가 있고 며칠 뒤에 우리가 영국의 데이터가 나오면서 65세 이상에 대해서도 효과성이 충분하다 이런 결론이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결정들이 겹치면서 아무래도 사회 지도층 접종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접종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안심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근 청장이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 신고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미리 어떤 자연 발생적인 사망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맥락의 설명을 봐야 될까요? 네, 결국은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독감 백신 접종하고 나서도 사망 신고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평상시에 특히 요양병원에서 계신 분들을 위주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평상시 발생하는 사망률보다 접종하고 나서 사망률이 증가하는지 확인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독감 백신 접종 과정이나 이번 65세 미만 요양병원 접종 과정에서도 그런 사망률 증가가 관찰되진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5세 이상의 요양병원 분들을 접종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망률이 조금 더 높은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 신고 건수가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렇군요.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가 1,200만 명 1차 접종 마칠 계획인데 백신 효과 언제쯤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결국은 1,200만 명 정도의 분량으로 우리가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확산을 방지하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접종률이 최소한 60에서 70% 정도까지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2분기 접종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확산 방지나 확진자 수 감소의 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백신을 그런 분들에게 먼저 접종해 드리는 이유는 사망자 숫자와 중환자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2분기 정도가 지나게 되면 사망자와 중환자 숫자는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에 접종하시더라도 이제 완전한 접종 효과가 나타나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7월 정도가 되면은 사망자 숫자와 중환자 숫자가 매우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월쯤 되면요. 7월 되면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백신 접종하려면 인터넷 예약을 해야 되는데 고령자들이 좀 익숙하지 않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국은 인터넷 예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나 아니면 국가 행정 인력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직접 전화를 통해서 예약을 잡아드린다거나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참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백신 접종하시는데 어디서 하는지 혹시 들으셨습니까? 네, 아직까지 현재까지 들은 바는 없고요. 오늘 오전 중에 접종하신다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 관련해서 분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네,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19 위기에서 극복하는 것들을 모두가 바라고 계시고요. 저도 예전의 생활로 굉장히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만이 거의 유일한 수단이거든요. 우리가 언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손해보다 훨씬 더 크고요. 그다음에 혈전 같은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걸리시면은 더 높은 확률로 혈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익이 손해보다는 확실히 크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였습니다.